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그랜드 팰리스의 거대한 연회장은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듯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인그룹 창립 기념일이자 자선 파티가 열리는 이곳은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이 뿜어내는 위압감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인위적인 웃음소리가 뒤섞인 소음 속에서 강도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세인그룹의 젊은 총수로서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지독히도 차가웠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는 그의 단단한 체격을 감싸고 있었고 날카로운 턱선과 오뚝한 콧날은 조각상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냈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주춤거렸다. 도준에게 이 화려한 파티는 그저 비즈니스를 위한 전쟁터이자 견뎌내야 할 또 하나의 의무일 뿐이었다. 하지만 도준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의 곁에는 고작 5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 강하준이 마치 겁에 질린 작은 새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하준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왜소한 체구였고 창백한 피부는 투명할 정도로 얇아 보였다. 아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준의 바지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다. 하준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모를 잃었고 그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선천적인 기질 탓인지 3살 무렵부터 입을 닫아버린 상태였다. 의사들은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도준에게는 아들의 침묵이 자신의 무능함을 비웃는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려 노력했지만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아이의 손바닥은 그의 손길을 거부하듯 더욱 움츠러들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세인그룹의 후계자인 어린 하준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춘 채 인자한 미소를 짓는 중년의 이사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그들은 하준의 침묵을 배려하는 척했지만 실상 그들의 말 속에는 아이의 상태를 떠보려는 저희가 깔려 있었다. 한 이사가 허리를 굽혀 하준의 눈높이를 맞추며 과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자 하준의 동공이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세상에서 낯선 타인의 접근은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도준은 급히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순간 하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아이의 입에서 비명없는 절규가 터져 나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도준의 바지 자락을 놓은 하준이 군중을 헤치고 맹렬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작은 몸집은 어른들의 다리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출구를 향해 질주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웨이터들이 들고 있던 쟁반이 엎어지며 유리잔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음이 울려 퍼졌고 귀부인들의 비명소리가 그 뒤를 따랐다. 도준은 체면을 차릴 새도 없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뒤를 쫓았다. 경호원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와 아이를 막으려 했지만 공포에 질린 하준은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도망쳤다. 아이에게는 이 화려한 연회장이 숨을 옥죄는 감옥이었고 오직 이곳을 벗어나야만 살 수 있다는 본능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도준의 심장이 쿵쿵거렸다. 만약 하준이 밖으로 나가버린다면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하준은 메인 홀을 빠져나와 긴 복도로 접어들었다. 호텔의 미로 같은 구조 속에서 아이는 길을 잃은 듯 잠시 주춤거렸으나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다시금 공포에 질려 무작정 앞으로 내달렸다. 그때 복도 모퉁이를 돌던 누군가와 하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이는 바닥으로 넘어지지 않고 상대방의 품에 안기듯 부딪혔다. 도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복도 코너를 돌았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아이를 에워싸려 하고 있었지만 하주는 낯선 여자의 허리춤을 꽉 끌어안은 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보통 때라면 낯선 사람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울거나 발작을 일으켰을 아이였다. 그러나 지금 하주는 그 여자의 품에 얼굴을 묻고 가쁜 숨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 여자는 호텔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이 아닌 심플하지만 세련된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청초하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기운을 풍겼고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목선은 우아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달려든 아이 때문에 당황할 법도 했지만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녀는 하준을 억지로 떼어내려는 경호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의 손짓에는 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어 덩치 큰 경호원들조차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하준과 눈높이를 맞추더니 떨고 있는 아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그녀의 손길은 느리지만 규칙적이었고 마치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고요한 바람처럼 아이의 공포를 씻어내고 있었다. 도주는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발걸음을 멈췄다. 한서유는 자신의 품에 파고든 이 작은 생명체의 떨림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의 임시 연주자로 고용되어 첼로 연주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복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자신에게 안겼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가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아이의 심장 박동은 비정상적으로 빨랐고 옷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서유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아이를 안심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아이의 귓가에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낮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것은 자장가 같기도 하고 오래된 민요 같기도 한 멜로디였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어깨가 서서히 이완되기 시작했다. 주위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두 사람만의 세계가 형성된 것 같은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도준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날카롭게 퍼졌다. 도준은 낯선 여자에게 안겨있는 아들의 모습에 안도감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질투와 의구심이 먼저 솟구쳤다. 그는 감정을 숨긴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를 이쪽으로 보내주시죠.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서유는 고개를 들어 도준을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짙은 갈색으로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고요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 앞에서도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도준의 명령조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는 아이를 내어주는 대신 하준을 더욱 단단히 안으며 도준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도준은 헛웃음을 흘릴 뻔했다. 감히 내게 말대꾸를 하는 건가? 그는 억지로 화를 누르며 하준에게 손을 뻗었다. 하준아, 이리 와, 아빠랑 가자. 평소라면 도준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쭈뼛거리며 다가왔을 하준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서윤의 옷자락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아이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하준은 마치 도준이 자신을 지옥불로 끌고 가려는 저승사자라도 되는 양서윤의 등 뒤로 숨으려 했다. 도준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췄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처음 보는 낯선 여자에게 의지한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건드렸다. 상황은 점점 꼬여가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회장에서의 소동을 눈치챈 하이에나들이 특종 냄새를 맡고 몰려온 것이었다. 만약 세인그룹의 후계자가 낯선 여자에게 매달려 울고 있고 총수가 쩔쩔매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힌다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은 확정이었다.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도준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을 게 뻔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도준의 곁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회장님,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을 피하셔야 합니다. 도준은 짧게 욕설을 삼켰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제로 아이를 떼어내려다가는 하준이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었고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도준은 냉철한 이성을 되찾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계산했다. 하준이 안정을 취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눈앞의 이 여자뿐이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그는 서윤을 향해 턱짓을 했다. 당신 아이를 안고 따라와. 서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저는 이 아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지도 않은 채 그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기자들이 오고 있어. 아이를 보호하고 싶다면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당신이 유괴범으로 오해받는 꼴을 보고 싶나?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절박한 호소이기도 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 오만한 남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품에 안긴 아이의 떨림이 마음에 걸렸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눈물 젖은 커다란 눈망울이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서윤은 자신이 이 아이를 두고 떠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하준을 안아 올렸다.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좋아요.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서윤의 대답에 도준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는 재킷 단추를 잠그며 경호원들에게 길을 트라고 지시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지기 직전 도준은 서윤과 하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비상구를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지하 주차장에는 도준의 전용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은 육중한 차체를 뽐내며 엔진 소리를 낮게 울리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도준은 서윤에게 먼저 타라는 눈짓을 했다. 서윤은 하준을 안은 채 차 안으로 들어갔다. 고급 가죽 시트의 냄새와 차갑게 조절된 에어컨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도준이 반대편 문으로 따라탔고 문이 닫히자마자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준은 여전히 서윤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고 서윤은 익숙한 손길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도준은 그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오늘 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지만 어쩌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당신 이름이 뭐지? 한참의 침묵 끝에 도준이 물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윤은 대답할 의무를 느끼지 못했지만 예의상 짧게 대답했다. 한서윤입니다. 도준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한서윤.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그녀가 보여준 태도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도준은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칸막이를 올리며 본격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한서윤 씨, 오늘 일에 대해서는 사례를 섭섭지 않게 하겠소. 다만 조건이 있어. 서윤은 그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잠자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오늘 밤 당신은 이 아이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야 합니다. 도준의 폭탄 선언에 서윤이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았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괴범 취급도 모자라 이제는 감금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도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윤을 응시했다. 아이가 당신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아. 억지로 떼어내면 쇼크가 올 수도 있어. 당신도 받잖소. 의사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아이 곁에 있어줘. 부탁이요. 도준의 마지막 말은 명령이 아닌 부탁이었다. 천하의 강도준이 처음으로 타인에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품 안에서 잠이 든 하준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아이는 오랜 악몽 끝에 겨우 단잠에 빠진 듯했다. 결국 서윤은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검은색 리무진이 서울 도심을 벗어나 남산자락의 한적한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 사라지고 짙은 어둠과 가로등 불빛만이 드문드문 이어졌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거주한다는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였다. 높은 담벼락은 마치 외부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성벽처럼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은 붉은 눈을 번뜩이며 침입자를 경계하고 있었다. 서윤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품 안에서 잠든 하준은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본능적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차 안의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고 도주는 맞은편 좌석에서 태블릿 PC를 두드리며 서윤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는 듯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가 곁눈질로 끊임없이 자신과 아이를 관찰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은 탐색적이면서도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육중한 철제 대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거대한 저택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현대적인 감각의 노출 콘크리트와 차가운 통유리로 지어진 건물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미술관이나 요새에 가까워 보였다. 정원에는 완벽하게 조경된 나무들이 군대처럼 오와 열을 맞춰서 있었고 바닥에는 낙엽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다. 서윤은 이 완벽한 통제 속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에 몸을 떨었다. 이곳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마치 진공 상태처럼 모든 감정이 말라 비틀어진 곳. 그것이 서윤이 느낀 첫인상이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추자 대기하고 있던 고용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달려나와 문을 열었다. 도준이 먼저 내리자 그들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했다. 회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존경심보다는 두려움과 기계적인 복종만이 담겨 있었다. 서윤이 하준을 안고 차에서 내리자 고용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호기심과 당혹감 그리고 은밀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감히 출신 성분도 알 수 없는 여자가 이 신성한 영역에 발을 들였다는 것에 대한 무언의 항해 같았다. 그때 고용인들 사이를 가르고 한 중년 여성이 걸어 나왔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빳빳하게 풀먹인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이 저택의 살림을 총괄하는 장 집사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회장님, 이분은 누구십니까? 도련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장 집사가 다가와 하준을 안으려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톱은 붉게 칠해져 있어 마치 짐승의 발톱처럼 보였다. 잠들어 있던 하준이 그 기척을 느꼈는지 흠칫 놀라며 눈을 떴다. 하준은 장 집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듯 서윤의 목을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단순한 낯가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공포 반응이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장 집사의 손길을 피했다. 아이가 싫어합니다. 서윤의 단호한 목소리가 현관의 정적을 깼다. 장 집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외부인이 내 행동을 제지해? 장 집사는 분노를 억누르며 도준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도련님은 낯선 사람에게 예민하십니다. 어서 저 여자에게서 도련님을 떼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도준은 그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는 아들이 장 집사를 볼 때마다 유독 위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엄격한 훈육 탓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늘 처음 본 서윤에게는 저토록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집안 내부의 공기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대로도 도준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준이가 원한다.
아이 방까지 안내해 도준의 명령에 장 집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윤을 노려보았지만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장 집사는 몸을 돌려 앞장섰다. 서윤은 도준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장 집사의 뒤를 따랐다. 저택의 내부는 외부보다 더 차가웠다.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를 유난히 크게 울렸고 벽에 걸린 추상화들은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어 보는 이를 압도했다. 서윤은 품에 안긴 하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준은 서윤의 냄새를 맡으며 겨우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2층 끝에 위치한 하준의 방은 아이 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삭막했다. 최고급 원목 가구와 수입산 장난감들이 가득했지만 정작 아이가 좋아할 만한 따뜻한 인형이나 그림책은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어 마치 모델하우스 같았다. 서윤은 하준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아이는 침대에 눕자마자 다시 불안한 듯 서윤의 손가락을 꽉 잡았다. 가지 마세요. 아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간절히 애원하고 있었다. 서윤은 침대 맡에 앉아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안 가요. 여기서 하준이 잠들 때까지 지켜볼게요. 서윤의 약속에 하준은 그제야 안심한 듯 눈꺼풀을 천천히 감았다. 장 집사는 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 같았다. 하준이 깊은 잠에 빠지자 서윤은 조용히 손을 빼냈다. 그녀가 방을 나서자 장 집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운이 좋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도련님은 변덕이 심하시니까 오늘 밤이 지나면 당신 같은 건 바로 쫓겨날 겁니다. 장 집사의 목소리에는 적애가 가득했다. 서윤은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어른들이나 거짓말을 할 뿐. 서윤의 뼈 있는 말에 장 집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서윤은 그녀의 반응을 무시하고 복도로 걸어 나갔다. 그때 복도 끝에서 도준의 비서가 나타나 서윤에게 다가왔다. 한서윤 씨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십니다. 서윤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비서의 뒤를 따랐다. 도준의 서재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자 짙은 가죽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인 공기가 흘러나왔다. 도준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서윤은 소파에 앉지 않고 책상 앞에 꼿꼿이 서서 그를 기다렸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뒤 도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서윤을 응시했다. 한서윤, 28세, 한국대 음대 첼로 전공, 졸업 후 행적 불분명, 3년 전 귀국 후 프리랜서 연주자로 활동 중. 맞습니까? 도준은 비서실을 통해 조사한 서윤의 간략한 신상 명세를 읊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이상의 것을 묻고 있었다. 3년의 공백기, 그 기간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더군요. 마치 누군가 고의로 지운 것처럼 서윤은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유학 준비를 하다가 실패해서 방황했었죠. 기록에 남길 만한 자랑스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도준은 그녀의 대답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는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서류는 미끄러지듯 서윤의 앞으로 다가왔다. 계약서입니다. 읽어보시고 서명하시죠. 서윤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그것은 고용 계약서라기보다는 노예 계약서에 가까웠다. 입주 보모로서의 의무, 24시간 대기, 외출 제한, 통신 감청 동의, 그리고 무엇보다 저택 내에서 본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비밀 유지 서약과
이를 어길 시 청구되는 천문학적인 위약금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금액은 백지수표로 해두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적으세요. 단 내 아들에게 허튼 수작을 부리거나 내 정보를 밖으로 유출하는 순간 당신은 이 사회에서 매장될 겁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그는 서윤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일 수도 있고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서윤은 헛웃음을 지으며 계약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회장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시는군요. 저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안쓰러워서 도와주려는 것뿐이에요. 이런 모욕적인 계약서에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서윤이 뒤를 돌아나가려 하자 도준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도준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그는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준을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여자뿐이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이 아니라면. 도준의 질문에 서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녀의 눈빛이 도준을 꿰뚫듯 빛났다.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제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준이를 돌보는 동안 제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신다면 이 집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감청이나 미행 같은 저질스러운 짓은 하지 마시죠.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서윤의 당당한 요구에 도준은 잠시 멍해졌다. 자신의 면전에 대고 조건을 내건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다. 도준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때는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서윤은 객실을 배정받고 짐을 풀었다. 방은 넓고 쾌적했지만 창문에는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문에는 이중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우연히 휘말린 사건치고는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끝은 첼로현을 누르기 위한 것이었지만 과거에는 방아쇠를 당기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조용히 살고 싶었다. 피냄새 나는 과거를 지우고 평범한 첼리스트로 살고 싶었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시금 전장으로 불러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저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방치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서윤은 물을 마시기 위해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고 벽에 걸린 램프만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가 주방 쪽으로 향하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죽이고 벽 뒤로 몸을 숨겼다. 세탁실 쪽이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네, 사모님. 오늘 데려온 여자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굴러먹던 연주자 나부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도련님이 입을 열지 못하게 계속 약을. 거기까지 말하던 목소리가 뚝 끊겼다. 장집사의 목소리였다. 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사모님이라면 도준의 계모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도련님이 입을 열지 못하게 약을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준의 함구증이 심리적인 원인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면 서윤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을 둘러싼 권력 다툼 속에서 어린 하준은 희생양으로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하준을 지키는 척하는 이 집의 고용인들은 사실 아이를 제아매는 간수들이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도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 그는 너무 바빠서 집안 단속을 장 집사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었을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다. 서유는 인기척을 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그녀는 지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하지만 도망칠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아까 자신을 붙잡던 하준의 그 절박한 눈빛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학대하고 있다. 그것을 알게 된 이상 그녀는 묵인할 수 없었다. 서유는 창가로 다가가 어둠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야수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서유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제 하준의 단순한 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썩어빠진 저택에서 아이를 지켜낼 유일한 방패이자 숨겨진 칼날이 되기로 결심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그녀는 본격적으로 이 집의 질서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도주는 서재에 홀로 남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서윤의 사진을 응시했다. 깨끗하지만 어딘가 텅 빈 이력서.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여자였다. 보통의 여자라면 백지수표 앞에서 환호하거나 겁을 먹었을 텐데 그녀는 오히려 자신을 훈계하고 조건을 내걸었다. 도주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재미있군.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흥미를 느꼈다. 무채색이었던 그의 삶에 갑자기 끼어든 이 이질적인 존재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더 이상 도망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다. 도주는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은 그에게도 서윤에게도 긴 하루가 될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서윤은 하준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숨막힐 듯 두껍게 드리워진 암막 커튼부터 걷어치웠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먼지 하나 없는 방 안을 적나라하게 비추자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하준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이는 갑작스러운 빛에 놀란 듯 이불 속으로 숨으려 했지만 서유는 부드럽게 이불을 걷어내며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이 집은 지나치게 어둡고 습했다. 사람의 기운을 갉아먹는 음산한 공기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서유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정원을 관리하던 인부들이 2층 창가에 서 있는 낯선 여자를 보고 웅성거렸지만 서유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준을 욕실로 데려가 씻기기 시작했다. 아이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피부는 생기 없이 푸석해 서윤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그녀는 따뜻한 물로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며 결심했다. 이 아이를 망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씩 뜯어 고치겠다고 말이다. 식당으로 내려가자 긴 테이블 위에는 하준을 위한 죽 한 그릇과 알약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장 집사는 서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하준의 의자를 빼주었다. 도련님 식사하시고 비타민 드셔야죠. 장 집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하준은 약을 보자마자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거부 반응은 명백했다. 서윤은 하준이 입을 열기도 전에 식탁 위에 약병을 낚아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알약들을 휴지통에 털어넣었다. 식당 안에 있던 메이드들이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장 집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영양제입니다. 당신이 뭔데 감히. 장 집사가 소리를 지르며 서윤에게 달려들 기세였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응수했다. 성장기 아이에게 아침부터 이런 독한 화학 제품을 먹이는 게 당신네 방식인가요? 서윤은 약병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이 약 성분표를 보니 수면 유도 성분과 진정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더군요.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서 처방받은 건가요? 아니면 당신들이 편하게 관리하려고 먹이는 건가요?
서윤의 전곡을 찌르는 지적에 장 집사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거렸다. 어젯밤 세탁실에서 엿들은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싸늘한 눈빛으로 장 집사를 압박했다. 앞으로 하준이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내가 검수합니다. 내 허락 없이는 물 한 모금도 주지 마세요.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게 알량만이 아닐 겁니다. 서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장 집사는 분함을 사기며 뒤로 물러섰다. 도주는 2층 난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내려오던 길에 식당에서 들리는 소란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 평소 같으면 고용인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질책했을 테지만 오늘은 묘한 흥미가 일었다. 자신의 집 안주인 행세를 하던 장 집사가 꼼짝 못하고 당하는 모습은 꽤나 신선한 충격이었다. 도준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식당으로 들어섰다. 서윤은 도준을 발견하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가벼운 목례를 건넸다. 도준은 식탁에 앉아 하준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서윤이 새로 가져온 따뜻한 밥과 국을 조심스럽게 먹고 있었다. 평소 깨작거리며 숟가락을 놓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도준은 장집사를 향해 나직하게 물었다. 장집사, 저 여자가 한 말이 사실인가? 약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나? 도준의 질문에 장집사는 사색이 되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도련님이 워낙 예민하셔서 안정을 취하시라고 의사가 처방해준 아주 약한 성분일 뿐입니다. 도준은 장 집사의 말을 끊으며 손을 들어 올렸다. 변명은 필요 없어. 주치의를 바꿔. 그리고 앞으로 하준이 식단과 약은 전적으로 한서윤 씨에게 일임한다. 도준의 파격적인 결정에 장 집사는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렸다. 그녀는 원망 섞인 눈으로 서윤을 노려보았지만 서윤은 이미 하준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도준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서윤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내 아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싸울 줄은 몰랐군. 하지만 과신은 금물이야. 결과로 증명해. 서윤은 고개를 들어 도준을 바라보았다. 걱정 마세요. 적어도 당신이 방관자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그녀의 도발적인 대답에 도준은 헛웃음을 지으며 집을 나섰다. 며칠이 지나자 저택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서윤은 하준을 데리고 매일 정원을 산책했고 굳게 닫혀있던 창문들을 모두 열어 환기를 시켰다. 음산했던 저택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자 고용인들 사이에서도 서윤을 따르는 이들이 생겨났다. 장집사의 포갑적인 관리 방식에 지쳐있던 젊은 메이드들은 서윤의 합리적이고 배려 깊은 행동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오후 서윤은 거실 한편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먼지가 쌓인 건반 뚜껑을 열고 조용히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이었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가 넓은 거실을 가득 채우자 소파에서 그림책을 보던 하준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홀린 듯 피아노 앞으로 다가와 서윤의 손가락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서윤은 연주를 멈추지 않고 하준에게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다. 하준아, 이 곡 좋아하니? 하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한 손으로 건반을 치며 다른 한 손으로 하준의 작은 손을 잡아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같이 쳐볼까? 아이의 손가락이 떨리며 건반을 눌렀다. 딩하는 청명한 소리가 울리자 하준의 얼굴에 옅은 홍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도준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의 살아있는 표정이었다. 서윤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연주를 이어갔다. 음악은 말보다 더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었다. 굳게 닫혀있던 하준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하준은 작은 입술을 달싹거리며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물.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한 단어였다. 그 순간 퇴근하여 현관에 들어서던 도준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다. 3년 동안 듣지 못했던 아들의 목소리였다. 도준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하준이 다시 한번 말했다. 물, 줘요. 서유는 벅찬 표정으로 물잔을 건네주며 아이를 꼭 껴안았다. 잘했어, 하준아, 정말 잘했어. 도준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하준아, 아빠야. 아빠 말 들리니? 하준은 도준을 바라보며 겁먹은 표정 대신 수줍게 웃어 보였다. 도준은 감격을 억누르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한마디에 그동안의 불신과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세인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도준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수조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입찰 프로젝트의 핵심 기밀 정보가 경쟁사인 태영그룹으로 유출되었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이다. 정보 유출 경로는 회장 자택의 개인 서버였다. 보안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도준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IP 추적 결과 자택 서재의 컴퓨터에서 외부로 데이터가 전송되었습니다. 전송 시간은 어젯밤 10일시경입니다. 그 시각에 서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도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모든 정황 증거가 내부 소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보안팀장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어젯밤 CCTV 확인 결과 그 시간대에 서재에 들어간 사람은 한서윤 씨였습니다. 도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며칠 전 아이를 구해주고 아들의 말문을 트이게 했던 그 여자가 산업 스파이였다고. 믿고 싶지 않은 배신감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어쩐지 이력이 너무 깨끗했다. 어쩐지 아이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치밀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단 말인가. 도준은 즉시 집으로 차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 연회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냉혹한 맹수의 눈으로 돌아가 있었다.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가 이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철칙이었다. 차 안에서 도준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서윤에 대해 다시 조사해.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조리 찾아내. 특히 태영그룹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봐. 한편 저택에서는 장 집사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은밀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내 사모님 처리했습니다. 그 여자가 서재에 들어가는 걸 확실히 CCTV에 남겼고요. 전송 기록도 조작해 두었습니다. 이제 강 회장도 그 여자를 쳐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장 집사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다. 감히 굴러들어 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해. 그녀는 서윤이 쫓겨나는 꼴을 볼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간과하고 있었다. 서윤이 단순한 보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도준이 생각보다 훨씬 더 철두철미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택에 도착한 도준은 곧바로 서윤을 거실로 호출했다. 거실에는 살벌한 기류가 감돌았다. 경호원들이 서윤을 에워쌌고 장 집사는 짐짓 놀란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준은 테이블 위에 보안팀이 가져온 증거 사진들을 던졌다. 설명해. 어젯밤 내 서재에서 뭘 한 거지? 서윤은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다.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도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준이가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으러 들어갔었습니다. 컴퓨터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도준은 코웃음을 쳤다. 장난감을 찾으러 회장 서재에 들어갔다?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보안 로그에는 당신이 들어간 시간에 데이터가 전송되었다고 나와 있어.
저는 기밀 같은 건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시선이 장 집사에게 잠시 머물렀다. 장 집사는 흠칫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디서 발뺌입니까? 회장님, 이 여자는 처음부터 수상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도주는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았다. 내 신뢰를 이런 식으로 갚나? 당신이 누구 사주를 받았는지 내 입으로 불게 만들어주지. 도준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서윤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후회하실 겁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당신의 그 오만함 때문에. 두 사람의 시선이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리며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날 밤에 폭풍우 같던 소동은 의외로 싱겁게 일단락되었다. 보안팀의 정밀 분석 결과 서윤이 서재에 들어간 시간과 데이터 전송 시간 사이에 미세한 오차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서윤이 들어간 시점에 맞춰 원격으로 시스템을 조작한 흔적이 포착된 것이다. 도주는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섣불리 그녀를 내칠 수 없었다. 무엇보다 하준이 서윤 없이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려 했기에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도주는 서윤에게 감시를 붙이는 조건으로 그녀의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도주는 그녀를 잠재적 위협 요소를 품은 도구로 취급했고 서윤 역시 그를 진실을 외면하는 오만한 고용주로 대하며 철저히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며칠이 지나고 세인그룹이 후원하는 정기자선 음악회 날이 다가왔다.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었다. 최근 불거진 기밀 유출 의혹으로 흔들리는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건재함을 과시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도주는 하준을 동반하여 가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 했고 자연스럽게 서윤도 하준의 전담 케어라는 명목으로 동행하게 되었다. 출발 전 뷰티팀이 저택으로 들이닥쳐 서윤을 꾸미기 시작했다. 수수한 원피스 대신 최고급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쌌고 아무렇게나 묶었던 머리는 우아하게 흘러내리는 웨이브로 세팅되었다. 거울 앞에 선 서윤은 낯선 자신의 모습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는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준비를 마치고 내려온 서윤을 본 도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응시하다가 이내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예술의 전당 로비는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도준이 하준의 손을 잡고 등장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서윤은 그 뒤에서 조용히 거리를 두고 따랐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도준의 곁에 있는 낯선 미녀가 누구인지 수군거렸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중년의 남자가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왔다. 그는 도준의 숙부이자 그룹 내에서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강영석 부회장이었다. 번들거리는 눈빛과 거만한 태도를 가진 그는 도준의 가장 큰 정적이었다. 아이고, 우리 조카님 오셨는가? 요즘 회사 일로 골치가 아플 텐데 여유롭게 음악회나 즐길 때인가 모르겠네. 형석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도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도준은 불쾌감을 감추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머리를 식히는 것도 경영의 일부입니다. 숙부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석은 코웃음을 치며 시선을 서윤에게 돌렸다. 이쪽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혹시 이번에 새로 들인 보모인가? 소문은 들었네만 꽤 반반하게 생겼군. 출신이 어디라고 했지? 어디 술집에서 일하다 온 건 아니겠지? 형석은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서윤을 모욕했다.
주위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이 자리에서 숙부와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서유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형석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모욕감 대신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때 형석이 곁에 있던 유명한 음악 평론가를 끌어들여 서윤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려 했다. 이복의 박 선생, 이 여자가 첼로를 좀 만졌다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나 해보지 그래. 평론가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형석의 위세에 눌려 서윤에게 질문을 던졌다. 오늘 연주될 곡이라 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입니다. 특히 3악장은 해석이 분분한데 혹시 카라얀과 번스타인의 해석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공자들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심도 있는 질문이었다. 형석은 팔짱을 끼고 서윤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를 기다렸다. 도준이 나서서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서윤이 한 발 빨랐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카라얀의 해석이 완벽한 통제와 미학적인 밸런스를 중시하여 감정을 정제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다면 번스타인은 그 반대죠. 그는 작곡가의 고뇌와 격정을 날 것 그대로 폭발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휘를 맡은 마에스트로는 아마도 그 중간 지점을 택할 겁니다. 템포 루바토를 절제하면서도 클라이맥스에서는 현의 울림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서윤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고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평론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놀랍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템포 루바토에 대한 지적은 저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형석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망신을 주려다 오히려 서윤을 돋보이게 만든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위 사람들은 서윤의 지적인 모습에 감탄하며 수군거렸다. 도준은 멍하니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녀를 그저 실패한 유학 준비생 정도로만 알았는데 방금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그 이상의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고고하게 서서 주변의 공기를 장악하고 있었다. 서윤은 굳어진 표정의 형석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음악은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회장님, 오직 진심으로 듣는 귀가 필요할 뿐이죠. 그 말은 형석의 천박함을 우아하게 비꼬는 결정타였다. 형석은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음악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도준은 피곤한 듯 좌석 깊숙이 몸을 묻었고 하주는 서윤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차 안에는 빗소리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도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아까는 고마웠소. 덕분에 체면을 세웠군. 당신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소.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굳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준이를 돌보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도준은 그녀의 선긋기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때였다. 뒤따라오던 대형 덤프트럭이 갑자기 상향등을 켜며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왔다. 운전기사가 당황하여 핸들을 꺾었지만 빗길의 바퀴가 미끄러지며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트럭이 리무진의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준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도준은 반사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다. 뭐 하는 거야? 빨리 피하지 않고 도준이 소리쳤지만 운전기사는 이미 머리를 부딪혀 기절한 상태였다. 제어력을 잃은 차는 중앙 분리대를 향해 미친 듯이 미끄러져 갔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들이받을 기세로 다가오고 있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시도였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윤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일상적인 온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살기만이 남았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풀고 운전석 쪽으로 몸을 날렸다. 꽉 잡아요. 서윤이 짧고 굵게 외쳤다. 그녀는 기절한 기사를 조수석으로 밀쳐내고 운전대를 잡았다. 도주는 그녀의 행동을 말릴 새도 없이 하준을 품에 안고 웅크렸다. 서윤은 백미러로 트럭의 위치를 확인했다. 거대한 괴물 같은 트럭이 바로 뒤까지 쫓아와 있었다. 서윤은 기어를 조작하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차가 튀어나갔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빗물로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그녀는 마치 차와 한 몸이 된 듯 정교하게 차체를 제어했다. 급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드리프트를 시도하자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팽이처럼 돌아 트럭의 측면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트럭 운전사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듯 경적을 울려댔다. 서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전방을 주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생존을 위한 계산만이 돌아가고 있었다. 도로는 구불구불한 산악 지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에게 유리한 전장이었다. 그녀는 트럭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지그재그로 차선을 바꾸며 상대를 교란했다. 하지만 트럭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차체를 밀어붙였다.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조수석 문이 찌그러졌다. 이대로 가다간 낭떠러지로 밀려날 판이었다. 서윤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전방에 보이는 터널 입구를 주시했다. 터널 입구 직전에 급격한 내리막 커브가 있었다. 승부를 걸어야 할 지점이었다. 서윤은 일부러 속도를 줄여 트럭이 바짝 붙도록 유도했다. 도주는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죽고 싶어 하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트럭이 리무진의 뒤를 들이받으려는 찰나 서윤은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급격하게 꺾으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다. 차가 180도 회전하며 역주행 방향을 잡는 동시에 트럭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관성의 법칙을 무시한 듯한 기적적인 기동이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트럭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어올랐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터널을 빠져나와 안전한 갓길에 차를 세웠다. 차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도주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목격한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운전이 아니었다. 특수 훈련을 받은 요원이나 프로레이서만이 가능한 기술이었다. 그는 덜덜 떨고 있는 하준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거칠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빗물과 식은땀으로 젖은 그녀의 옆모습은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웠다. 그녀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맹수처럼 살아 있었다. 도주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윤의 어깨를 잡았다. 서윤은 흠칫 놀라며 도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잠시 동안 살기가 스쳤다가 이내 평소의 차분함으로 돌아왔다. 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단순히 첼로만 켠 게 아니지? 서윤은 대답 대신 피 묻은 입술을 닦아냈다. 그녀의 시선은 도준이 아닌 뒷좌석의 하준에게 향했다. 아이는 괜찮나요? 다친 데 없어요? 자신의 안위보다 아이를 먼저 챙기는 그녀의 모습에 도준은 말문이 막혔다. 이 여자는 수수께끼 그 자체였다. 그녀는 천사인가 악마인가 아니면 그를 구원하러 온 수호자인가. 멀리서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핸들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팔에는 깨진 유리 조각에 긁힌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도주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상처를 지그시 눌렀다. 설명은 나중에 듣겠어.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오늘 당신이 우리를 살렸어.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아. 도준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의심이 걷히고 깊은 신뢰와 경외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으며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끈으로 묶여버린 것이다. 교통사고 이후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도주는 서윤을 자신의 주치의에게 맡겨 치료하게 했지만 동시에 비서실장에게 그녀의 뒷조사를 더욱 강도 높게 지시했다. 며칠 후 비서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도준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단순한 기록, 누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 수준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블랙 데이터입니다. 일반인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1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떨리는 목소리는 서윤이 단순한 첼리스트가 아님을 확신시켜 주었다. 도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가 정부 측 요원인지 아니면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루된 인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도준은 서재 창가에 서서 정원에서 하준과 놀아주고 있는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를 향한 그녀의 미소는 한없이 따뜻해 보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어 두려움이 앞섰다. 그날 저녁 도준은 서윤을 서재로 불렀다. 책상 위에는 그녀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서윤이 들어오자 도준은 보고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더 이상 숨바꼭질은 그만합시다. 당신의 과거 기록은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찾을 수 없더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본인이 더 잘 알겠지. 도준의 추궁에도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고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분하게 도준을 응시했다.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하준이를 돌보는 사람일 뿐이라고요. 제 과거가 하준이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서윤의 태연한 대답은 도준의 인내심을 자극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다. 내 아들 곁에 신원 미상의 위험인물을 둘 수는 없어. 당신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하준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이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진실을 말하면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서윤은 끝내 입을 다물었다. 도준은 실망감과 배신감에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 하겠어. 내일부터 당신의 모든 권한을 정지한다. 방에서 나오지 말고 대기해. 하준이 등하교는 경호팀이 전담할 거야. 도준의 결정은 단호했다. 서윤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을 배제하는 순간 하준의 방어막이 사라진다는 것을. 하지만 도준의 불신을 해소할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방을 꺼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하준은 서윤이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며 칭얼거렸다. 도준은 애써 밝은 표정으로 아이를 달랬다. 선생님은 몸이 좀 안 좋으시대. 오늘은 아빠랑 경호원 아저씨들이랑 같이 가자. 하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의 눈은 계속해서 2층 서윤의 방 창문을 향해 있었다. 도준은 최정의 경호원 넷을 대동하여 하준을 유치원 버스에 태웠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적들이 노리던 틈이었다. 하준이 다니는 유치원은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었지만 내부의 적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유치원 입구에서 청소부로 위장하고 있던 남자가 무전을 치자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 3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하준이 유치원 현관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연막탄이 터지며 시야가 가려졌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방독면을 쓴 괴한들이 튀어나왔다. 경호원들이 대응 사격을 하려 했지만 적들은 이미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전기 충격기와 테이저건이 난무하는 가운데 경호원들은 맥없이 쓰러졌다. 도주는 비서실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고 사색이 되었다. 회장님 유치원이 습격당했습니다. 도련님이 납치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비명소리와 사이렌 소리는 지옥의 소리 같았다. 도주는 핸들을 쥐고 있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악몽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으며 유치원으로 향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경찰이 출동해 폴리스 라인을 쳤지만 하주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도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현장을 배회했다. 바닥에 떨어진 하준의 노란색 가방만이 주인을 잃은 채 뒹굴고 있었다. 도주는 가방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자신의 오판이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때 누군가 폴리스 라인을 넘어 성큼성큼 다가왔다. 서윤이었다. 그녀는 평소에 단정한 차림이 아닌 활동하기 편한 전술 바지와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경찰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서윤은 도준을 위로하는 대신 바닥에 남겨진 타이어 자국과 탄피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건 일반 유괴범의 소행이 아닙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바닥에서 주운 탄피를 도준에게 보여주었다. 러시아제 특수 탄환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자국은 개조된 방탄벤의 것이고요. 놈들은 프로입니다. 아마도 당신 숙부나 경쟁사가 고용한 용병 집단일 겁니다. 도주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서윤의 냉철한 분석은 한 줄기 비치자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당신 정체가 정말 뭐지?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는 거야? 도준의 물음에 서윤은 짧게 대답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절차를 밟는 동안 놈들은 이미 구계로 도주하거나 아이를 인질로 협상을 시도할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사용하는 언어는 알 수 없는 암호들로 가득했다. 통화를 마친 서윤은 도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놈들의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인천항 근처에 폐쇄된 물류 창고입니다. 밀항을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경찰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도준은 그녀의 팔을 잡았다. 혼자서 저들은 무장한 용병들이야. 죽을 수도 있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서윤은 잡힌 팔을 부드럽게 풀며 도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준이가 저를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하준이를 선택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도 뛰어드는 법입니다. 그녀의 말은 도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 서윤은 주저없이 근처에 세워두었던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헬멧을 쓰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도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저를 믿으세요.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엔진 굉음과 함께 서윤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도준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소리쳤다. 가용 가능한 모든 병력을 소집해 인천항으로 간다. 무기 챙겨. 경찰 따위는 상관없어. 도준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서윤을 혼자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면 그 역시 목숨을 걸고 그녀와 아들을 지켜야 했다. 인천항으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서윤은 속도계가 꺾일 정도로 질주했다. 헬멧 속 그녀의 눈빛은 과거 코드네임 블랙 맘바로 불리던 시절의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전직 국가정보원 최정예 블랙 요원이었다. 작전 중 회의감을 느끼고 조직을 떠나 은둔하고 있었지만 하준을 만난 후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그녀에게 하준은 단순한 고용주의 아들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은 세상 그 자체였다. 그녀는 허리춤에 숨겨둔 권총을 확인했다. 실타는 충분했다.
상대가 누구든 하준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뼈와 살을 분리해 놓을 각오였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뜨거운 분노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폐창고에 도착한 서윤은 오토바이를 멀리 숨겨두고 은밀하게 잠입했다. 창고 주변에는 무장한 경비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서윤은 어둠을 틈타 그들의 사각지대로 이동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다. 첫 번째 경비병이 하품을 하는 순간 서윤은 뒤에서 접근하여 순식간에 그를 기절시켰다. 그녀는 쓰러진 경비병을 끌고 가 숨긴 뒤 그의 무전기를 탈취했다. 치지직거리는 무전기 너머로 놈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애새끼가 너무 울어서 입을 막아놨어. 배는 언제 들어오냐? 곧 도착한다. 30분 내로 뜬다. 서윤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단검을 꺼내 들었다. 이제부터는 소리 없는 사냥이 시작될 것이다. 창고 내부로 진입한 서윤은 2층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넓은 공간 중앙에 하준이 의자에 묶인 채 놓여 있었고 그 주위를 5명의 용병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서윤의 이성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전술을 짰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천장에 매달린 대형 화물 크레인을 발견했다. 저것을 이용해 주위를 분산시키고 그 틈을 타 하준을 확보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크레인 조작판으로 이동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차량 소리와 함께 도준이 이끄는 보안팀이 도착했다. 놈들이 눈치챘다. 서윤의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이제는 전면전이었다. 도준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용병들이 외부의 소란에 당황하며 입구 쪽으로 총구를 돌린 순간 서윤은 난간을 뛰어넘어 바닥으로 낙하했다. 그녀는 착지와 동시에 구르며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총을 빼앗았다. 탕탕 2발의 총성이 울리며 2명의 용병이 쓰러졌다. 남은 놈들이 서윤을 향해 사격을 개시했다. 서윤은 하준이 있는 쪽으로 몸을 날려 아이를 감싸 안았다. 쏟아지는 총알이 그녀의 주변을 때렸다. 엎드려 서윤이 외치며 하준의 밧줄을 끊었다. 아이는 서윤의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었다. 괜찮아, 선생님 왔어. 서윤은 아이를 안심시키며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다. 창고문이 부서지며 도준과 보안팀이 난입했다. 도준은 총격전이 벌어지는 한복판에서 서윤과 하준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서윤, 하준아. 서윤은 도준에게 어무 사격을 요청하는 수신호를 보냈다. 도준은 비록 군사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저쪽을 쏴. 도준의 명령에 보안팀이 일제히 사격을 가해 용병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 틈을 타 서윤은 하준을 안고 뒷문 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용병 대장이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그는 거구의 몸집으로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흉측한 미소를 지었다. 쥐새끼가 어디를 가려고. 그는 거대한 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서윤은 하준을 안전한 곳에 밀어넣고 맨손으로 그와 맞섰다. 체급 차이가 컸지만 서윤의 기술은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공격을 흘려보내며 급소를 가격했다.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서윤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어미가 새끼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다. 결국 서윤의 마지막 발차기가 용병 대장의 턱에 장렬하며 거구의 몸이 쓰러졌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다. 옆구리에서 뜨거운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아까 아이를 감싸다가 스친 총상이었다. 도준이 달려와 쓰러지려는 그녀를 부축했다. 서윤 정신 차려. 서윤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하준을 가리켰다. 하준이
하준이 먼저. 도준은 눈물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하준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다른 한 팔로는 서윤을 단단히 지탱했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셋이서. 도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다. 밖에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인천항의 낡은 창고 앞은 뒤늦게 도착한 구급차의 붉은 경광등 불빛으로 어지러웠다. 서윤이 들것에 실려가는 동안 도준은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녀의 옆구리에서 배어나온 붉은 피가 도준의 흰 셔츠를 적셨지만 그는 자신의 모습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의식을 잃어가는 서윤의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고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준의 심장이 공포로 옥죄어 왔다. 수조원의 돈을 잃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상실감이 그를 덮쳤다. 하준은 아빠의 옷자락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동 침대를 따라갔다. 아이의 눈에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엄마 같은 사람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구급대원이 도준을 제지하며 말했다. 보호자분은 진정하시고 뒤따라오십시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그 말은 도준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준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마처럼 낮게 깔려 있었다. 놈들 중 살아있는 놈은 단 한 명도 놓치지 마. 경찰에 넘기기 전에 뼈 한 조각까지 씹어 먹어서라도 배우를 불게 만들어. 그게 누구든 내 아들과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걸 알게 해주겠어. 도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기업가의 냉철함은 없었다. 오직 처절한 복수심에 불타는 야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비서실장은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살기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즉각적인 실행을 약속했다. 도준은 전화를 끊고 옆자리에서 울다 지쳐 잠든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으마. 그리고 그녀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도준이 자신에게 거는 피의 맹세였다. 수술실 앞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지 벌써 4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도준은 복도 의자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하준은 도준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서윤이 사준 작은 인형을 꽉 쥐고 수술실 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보안팀장이었다. 그는 엉망이 된 도준의 몰골을 보고 흠칫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 잡힌 용병 대장의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강영석 부회장의 사주였습니다. 부회장은 지금 공항으로 이동 중입니다. 해외 도피를 시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공항이라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군.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옆에 있던 경호원에게 하준을 부탁했다.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수술 끝나면 바로 연락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준이 곁을 떠나지 마. 도준은 비틀거림 없이 곧게 걸어나갔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심판이었다. 그는 병원을 나서며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에게 지시했다. 공항으로 간다. 내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려. 그리고 언론사 사회부 국장들에게 연락해. 오늘 밤 세인 그룹 역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이 터질 거라고. 도준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숙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작정이었다. 단순한 법적 처벌로는 부족했다. 그가 가진 모든 명예와 부를 박탈하고 철저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만이 서윤이 흘린 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다. 인천공항 VIP 라운지 구석에서 강영석은 초조하게 위스키를 들이켜고 있었다.
용병들과의 연락이 두절된 시점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작전 실패를 감지했다. 도준이 냄새를 맡고 쫓아오기 전에 한국을 떠야 했다. 하지만 탑승 시간이 다 되어도 게이트는 열리지 않았고 라운지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라운지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 사이로 피 묻은 셔츠 차림의 도준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막 돌아온 사신 같았다. 형석은 잔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다. 조카님, 이게 무슨 행패인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형석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도준은 말없이 다가가 탁자 위에 놓인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벽을 향해 던져버렸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라운지 안에 정적이 깨졌다. 형석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도준은 깨진 유리 파편을 밟으며 형석에게 다가갔다. 숙부님 아니, 강형석 씨, 당신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렸어. 내 아들 그리고 내 사람. 당신의 그 더러운 욕심이 그들을 다치게 했어. 도준은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용병 대장의 자백이 라운지에 울려 퍼졌다. 형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건 모함이다, 조작이야. 난 모르는 일이다. 형석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다. 도준은 싸늘하게 웃었다. 이미 검찰과 경찰이 밖에서 대기 중이야. 그리고 내일 아침 신문에는 당신의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가 대서특필되겠지.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후회해라. 도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나섰다. 뒤에서 형석의 절규와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음일 뿐이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수술실의 불은 꺼져 있었다. 도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회복실로 달려갔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는 의사의 말에 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총알이 장기를 비켜나갔고 출혈량은 많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도준은 무균복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잠들어 있는 서윤의 얼굴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불과 몇 시간 전 용병들과 맨몸으로 싸우던 여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도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가락에 자신의 온기를 전하며 그는 속삭였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내가 지켜줄게. 당신이 깨어나면 세상은 달라져 있을 거야. 하주는 서윤의 침대 옆 보조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이는 잠들어서도 서윤의 환자복 소매를 꼭 쥐고 있었다. 도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한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다. 도준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고 두 사람의 곁을 지켰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 때쯤 서윤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도준은 벌떡 일어나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서윤 씨, 내 말 들려요? 서윤은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걱정스런 표정의 도준이 들어왔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하준이. 도준은 급히 물을 적신 거즈로 그녀의 입술을 축여주며 대답했다. 하준이는 여기 있어. 무사해. 다치지 않았어.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 잠든 하준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도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도준은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 바보야?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어? 죽을 수도 있었잖아. 나한테 기다리라고 했어야지. 도준의 질책 섞인 말에는 깊은 애정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하준이는 제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순간 도준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 여자에게서 도망칠 수 없음을, 아니 도망치고 싶지 않음을. 그녀는 단순히 아들을 구해준 은인이 아니었다.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유일한 사람이었다. 도준은 그녀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맹세했다. 이제 당신은 아무데도 못 가. 내가 놔주지 않을 거야. 당신이 하준이를 선택했듯이 나도 당신을 선택했어. 이것은 고용계약이 아니야. 내 인생을 건 제안이야. 서유는 도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지만 싫지 않은 듯 뺨을 붉혔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병실 밖에서는 강영석 부회장의 구속 속보가 TV 화면을 채우고 있었지만 이 작은 병실 안은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세 사람만의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며칠 후 서유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도준은 회사 일을 병실로 가져와 처리하며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준 역시 유치원을 쉬고 병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세 사람은 마치 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도준이 사과를 깎다가 서툴러 껍질을 끊어 먹으면 서윤이 웃음을 터뜨렸고 하준은 그 사이에서 킬킬거렸다. 차갑고 삭막했던 도준의 인생에 처음으로 웃음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어느 날 오후 도준은 서윤에게 조용히 물었다. 퇴원하면 할 말이 있어.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이제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니까.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하지만 폭풍 뒤에는 또 다른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의 활약상이 아름아름 알려지며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정원 시절에 옛 동료가 병원을 찾아온 것이다. 그는 서윤에게 복귀를 제안했다. 블랙 맘바 자네 실력은 여전하더군. 조직에서 자네를 다시 필요로 해. 이번 일로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다. 서윤은 갈등했다. 도준과 하준의 곁에 남는 것이 그들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잠든 도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하는가? 아니면 곁에 남아서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가? 그녀의 선택은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병원 옥상 정원에는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서유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옛 동료 박 팀장이 서 있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려다 병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서윤아 돌아와라. 조직에서는 너를 놔줄 생각이 없어. 이번 사건으로 네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잖아. 평범한 주부놀이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네가 머물면 그 남자와 아이도 위험해질 뿐이야. 박 팀장의 말은 서윤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고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피 묻은 손을 가진 자신이 저토록 깨끗하고 빛나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준의 웃는 얼굴과 도준의 따뜻한 손길이 떠오를수록 그녀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무거워졌다. 서윤은 천천히 뒤를 돌아 박 팀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침착했다. 팀장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 과거가 언젠가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윤이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 옥상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도준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성큼성큼 다가와 서윤의 앞을 막아섰다. 마치 그녀를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거대한 방패처럼 보였다. 도준은 박 팀장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사람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당신네 조직이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어. 한서윤은 이제 내 가족이야. 데려가고 싶으면 내 시체를 넘고 세인그룹 전체를 적으로 돌릴 각오를 하고 와야 할 거다. 박 팀장은 도준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세인그룹의 총수가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듯했다.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도준을 바라보았다. 강 회장님 대단한 사랑꾼이시군요. 하지만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킬러와 재벌이라니 삼류 소설에서도 안 나올 법한 조합 아닙니까? 도준은 코웃음을 쳤다. 감당, 그건 내가 결정해. 그리고 당신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이 여자는 킬러이기 전에 한 아이를 구한 영웅이고 나를 변화시킨 사람이야. 과거 따위는 개나 주라고 해. 내 힘으로 덮을 수 없는 과거는 없어. 도준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옥상의 찬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도준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가자 서윤아. 하준이가 기다려. 서윤은 도준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서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박 팀장에게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미안해요 팀장님. 저는 이제 블랙 맘바가 아니에요. 강하준의 엄마 그리고 강도준의 여자로 살고 싶어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옥상을 내려왔다. 박 팀장은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복귀 명령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래졌어.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옛 동료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퇴원하는 날은 맑고 화창했다. 병원 로비는 도준의 지시로 기자들의 출입이 통제되었지만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이 멀리서 응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었다. 하준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했다. 서윤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리무진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준은 내내 서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운전기사도 비서실장도 백미러를 통해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저택에 도착하자 장 집사가 해고된 후 새로 고용된 직원들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삭막했던 요새는 이제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진짜 집이 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도준은 서윤을 서재로 불렀다. 처음 그녀가 이 집에 왔을 때 노예 계약서를 내밀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의 서재는 부드러운 조명과 은은한 클래식 음악으로 채워져 있었다. 도준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예전에 서윤이 서명했던 고용 계약서였다. 그는 서윤이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이건 이제 효력이 없어. 당신은 더 이상 고용인이 아니니까. 서윤은 놀란 눈으로 도준을 바라보았다. 그럼 저는 이제 나가야 하나요? 그녀의 농담 섞인 질문에 도준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도준은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었다. 천하의 강도준이 여자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상자를 열어 심플하지만 우아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었다.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지. 계약 기간은 평생, 근무 조건은 내 아내이자 하준이의 엄마로 행복하게 사는 것. 위약금은 내 심장. 어때? 이 조건이라면 받아들이겠어? 도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진심을 다해 그녀에게 청혼하고 있었다. 서윤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고독과 싸움 속에서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런 평범하고 따스한 행복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불공정 계약이네요. 제가 너무 이득을 보는 거 아닌가요?
도주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상관없어. 내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도주는 일어나 서윤을 깊게 포옹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키스였다. 서재 문틈으로 몰래 지켜보던 하준이 메르르 웃으며 뛰어들어왔다. 아이는 두 사람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며 매달렸다. 나도 뽀뽀. 하준의 애교 섞인 말에 도준과 서윤은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웃었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이 이 작은 가족 위에 내려앉는 듯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인 그룹이 주최하는 봄맞이 야외 음악회가 한강공원에서 열리고 있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잔디밭에 앉아 음악을 즐기고 있었고 무대 중앙에는 서윤이 첼로를 켜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첼리스트로서 다시 무대에 섰다. 그녀의 연주는 예전보다 훨씬 깊고 풍부해져 있었다. 고통과 사랑을 모두 겪어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영혼의 울림이었다. 객석 맨 앞줄에는 도준과 하준이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준은 아내의 연주에 넋을 잃고 있었고 훌쩍 자란 하준은 엄마 최고라고 입모양으로 외치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연주가 끝나고 쏟아지는 박수 갈채 속에 서윤이 무대 인사를 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제 가족에게 이 연주를 바칩니다. 특히 저를 어둠 속에서 꺼내준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도준과 하준에게 꽂혔다. 전광판에 도준과 하준의 모습이 비치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도준은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서윤에게 손키스를 보냈다. 과거의 냉혈한 총수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사랑에 빠진 평범한 남편만이 남아있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산책을 했다. 벚꽃이 만개하여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하준은 앞장서서 뛰어가며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꽃잎을 잡으려 애썼다.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했잖아요. 하준의 목소리는 이제 또래 아이들처럼 크고 명랑했다. 선택적 함구증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되었다. 도준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고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행복해? 서윤은 도준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대답했다. 내 꿈만 같아요. 깨고 싶지 않은 꿈이요. 도준은 멈춰 서서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꿈이 아니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멀리서 하준이 빨리 오라고 손짓하며 소리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미소 짓더니 아이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강물 위로 부서지는 햇살과 흩날리는 벚꽃잎. 그리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다. 과거 도주는 완벽함을 추구하며 고립을 자처했고 서유는 생존을 위해 감정을 죽이고 살았다. 그리고 하주는 두려움에 갇혀 침묵을 선택했었다. 하지만 운명은 이 세 사람을 기묘하게 엮어 놓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아들이 선택한 엄마는 도망치지 않았고 그 선택에 묶인 총수 또한 사랑이라는 달콤한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니,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세상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행복한 날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아름다운 멜로디처럼.